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내인 비전전략실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민수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홍 원내대표 발언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한답니까? 정당한 방어권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까? 이 영장 청구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정말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 구속영장 자체의 부당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영장을 칠 수 없을 거라고 봤는데 많은 언론이 예상대로 또 검찰이 영장을 쳤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영장의 요건이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한 5개 정도 되는데 아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300번 가까이 받았는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어도 확실해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검찰이 부르는 대로 가서 모두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결정적으로 지금 검찰이 내놓은 게 물증이랄까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장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 부당하고 정치적 의도가 없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역시 특히 이번 지금의 윤석열 검찰은 확실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당을 붕괴시키고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정적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오로지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검찰의 정치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김근식 교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날이니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종일관 입장을 충분히 예견이 됐었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많은 법조계 인사분들의 상식적 수준이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영장 청구 요건 중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범죄가 중대한 거든요. 범죄 중대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범죄 중대성이 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사법 절차상의 저는 상식적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수천억 원의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와 수백억 원의 제3자 뇌물죄로만 지금 드러난 것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긴 시간 동안 모두 발언을 통해서 YSDJ까지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화 투쟁을 했었고 당시에 박정희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것이었고요. 국회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사실 옥고도 치르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했던 분 아닙니까? 사형 선고까지 그렇습니다. 받았었고요. 그런 분에 대한 야당 탄압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내용은 제3자 뇌물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개인 비리고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 야당 대표 시절이 아니라 오래전에 성남시장 때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갈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따라서 검찰도 자세하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사유 어떻게 됩니까? 일단 크게는 두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성남 측에 귀속되어야 되는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갔고 그 부분을 넘어서 실제로 설계 당시부터 어떤 그런 의도와 고의성이 있었다. 최종 결재권자로서 성남시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이 사실에 담길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서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성남FC와 관련해 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기속 주체는 아니지만 이런 성남FC라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기업의 현안들을 해결해 주면서 뇌물 명목으로 그 대가 관계를 통해서 돈을 수수했다. 그 돈을 검찰이 특정한 액수는 133
정도에 네. 이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과 이런 업무상 배임이 큰 두 축이고 사실 대장동과 관련해선 이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사업들을 미리 내부 정보 등을 흘림으로 인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해줬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뭐 뇌물 혐의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뇌물은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김용 정진산을 가교 역할로 했던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영장에는 빠졌고요. 예. 계속해서 수사가 사실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던 성남 FC 사건과 관련한 뇌물이 또 한 축으로 담기게 됐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떠한 흐름을 거쳐서 이 혐의가 인정을 검찰이 한 건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윤미 변호사. 네. 자, 정진상 전 실장은 묵비권, 부인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진술서를 미리 사전에 작성한 진술서를 내놓고 그 모든 질문에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한 걸까요?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오늘 검찰은 기자들과의 어떤 간담회 장에서도 그리고 백브리핑 형식의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 왜냐하면 본인들은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인사들도 사실 검찰 수사에는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을 같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물증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물증 증거라는 건 사실 상당히 폭이 넓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축은 유동규 전 도시개발 그 공사의 본부장으로 일했던 유동규 씨의 진술일 겁니다. 네.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이를테면 돈을 건넸다는 그 장소들 검찰이 당연히 현장에서 수사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한 동선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랄지 돈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제3의 목격자랄지 이런 부분을 아마 확실한 증거다, 물증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진상, 유동규, 김용 세 사람과 관련해서 검찰이 핵심적으로 적용했던 주목했던 부분이 이른바 천화동이 1호 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절반의 지분을 세 사람에게 주기로 했고 그 세 사람 뒤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있었다. 그 몫이 428억 원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428억 원래는 뭐 새 전 그리고 어떤 송금 처리를 하기 전의 금액으로는 한 700억으로 산정되는 것인데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입니다. 사실 검찰 수사는 처음에는 이 이익의 귀속 주체는 유동규 씨로 상정하고 기소를 하고 수사도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은 아니다. 저수지처럼 사용하는 금원이었다라는 진술이 좀 돌출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최종적인 이 종착지가 유동규가 아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김용 씨를 통해서 이 돈의 흐름을 짚어내려고 했지만 사실 수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단서를 좀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곽상도 전 의원의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해당 녹취록 왜냐하면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게 그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들여다봤던 부분인데 이 해당 재판부에서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부에서 해당 녹취록의 증명력을 상당히 좀 낮게 봤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본 건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맥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이건 누구 것이다. 내가 돈을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이에 이 배분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자 내가 가져갈 돈이 더 많다라는 그 동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428억 원은 뇌물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예, 상당히 많이 적용됐고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한 혐의도 추가가 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놓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성남F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유미 변호사? 네, 사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그 기업들 뭐 두산이든 농협이든 네이버든 그 큰 골자는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제3자인 그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과 이 법인 성남FC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요. 성남FC의 이익으로 귀속한 부분을 곧장 이재명 대표 개인 이익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드러난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을 어떤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 네이버도 이 성남 안에 이 본사를 둔 그런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는 비교적 많이 드러났던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는 50억 원이라는 네이버와 관련된 돈이 또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장유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의 영장 심사, 그렇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일을 지정하고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그때 출석을 하는데 이제는 영장 청구가 법원에 전달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게 되고 이 국회에서는 그렇다면 가장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좀 공고를 하게 되고요. 72시간 안에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종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이 왜 가결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지, 범죄 혐의의 어떤 그 주된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생략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통상적인 차원에서 그 절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절차대로 국회법상 과정을 거쳐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예정돼 있는 24일 본회의에 아마 이 체포동의안이 좀 상정될 것이 상당히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1야당 대표, 그것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최초다.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 네. 검찰도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 검찰은 공소유지에는 당연히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이 들어간 그리고 이 피해 금액으로도 4,895억 원으로 적시가 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사실상 민간업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흘러가게끔 결재를 했다. 고의성을 갖고 애초부터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증거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논리대로 라면 사실상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은 다 배임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100% 민영 개발 방식으로 했다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지자체의 시행 사업권들을 또 반박 논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실제로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증거물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공소유지가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가 정말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가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찬성, 반대를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전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또 TV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4,895억 원, 뇌물 또 133억 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놀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단 1원을 받은 것도 없고 단 한 푼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습니다. 저는 4,895억 원을 검찰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잠깐 기억을 되돌려서 2019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선거 과정에서 5,500억을 공익 환수했다. 환수하는 중인데 환수했다고 마친 것처럼 얘기했다고서 당시에 야당이 소송을 걸어서 나중에 무죄를 판결받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정확히 써 있습니다.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검찰이 4,895억 원을 배임 혐의를 걸면서 그 성남시에서 얻은 거는 한 1,83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법원이 판결도 또 부정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법리 다툼뿐만 아니고 저는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뇌물 얘기는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건설이 대구 FC에다가 2년 동안 광고비 계약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이 두산이 성남 FC와 계약을 맺는 게 3년간 58억 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비 집행은 뭐 그 당시 영상을 봐도 뭐 선수들의 유니폼이랄지 뒤에 강구판, 전광판 같은 데 다 쓰였거든요. 그럼 이 돈을 뇌물로 본다? 제3자 뇌물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또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데요. 상당히 법 내에서도 재판에서도 치열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돈 액수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재판도 하기 전에 상당히 아주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될 것 같다는 거고 저는 이 검찰총장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께서 법을 집행하고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저는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이만큼 뭐 제 평생을 봤습니다만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토착비리다? 입장문 낸 거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대변인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계시는데 검찰총장이 오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아까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해서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총장의 생각을 오늘 대검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으로 추산을 했고요. 이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했다. 6,725억 원에서 1,830억 원을 뺀 4,895억 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이게 업무상 배임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한민수 대변인 총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주시죠. 예, 그 이원석 총장이 저는 저렇게까지 검찰총장이라는 정말 법을 엄정하게 공정하게 형평성 맞게 집행해야 될 검찰의 수장이 저런 입장을 밝히는 건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재판도 정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규정을 해버리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아주 뭐 토착비리의 주범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적어도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참 이런 말씀 또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부인 한 번이라도 압수수색하고 소환져서 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총장의 저런 주장도 단 일이라도 형평성이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쭉 그동안에 뭐 대선 선대도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2015년도에 보면은 당시 공공 환수 비율이 70%가 넘었어요, 성남시가. 그리고 이제 지가가 올라가는데 2017년에도 72.94%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성남은 5,503억을 하고 민간 개발업자들은 4,040억을 배당을 받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서 한 57%였거든요. 근데 이런 비율이 분명히 있고 모든 자료가 있는데 검찰이 4,895억 원이 모두 배임이다. 원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유동규 씨, 김만배 씨가 한 650억대 배임을 했다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권 바뀌고 검찰 바뀌고 수사진이 바뀌니까 갑작스럽게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이다. 그러면 저 1조 원대 민간 개발업자들이 모두 가져가가지고 그 비리가 다 드러나가지고 재판까지 받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출신의 부산시장이 있었던 부산 LCT 사건은 뭡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공공 환수를 한 모든 걸 부인해버리고 모두가 배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자체장이 공익 환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 내용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수사 전체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장유미 변호사, 검찰은 한민수 대변인의 이야기와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항을 좀 올려야 된다는 내부 보고도 있었고 검토가 됐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개발 사업이 됐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을 쥐고 이 사업을 했다면 추산되는 그 이익, 그렇지만 이 1,800억 원 정도만 이 배당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귀속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은 최소한 업무상 배임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득을 본인이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상 이득이라는 구성 요건을 검찰이 어떻게 좀 법리 구성을 할 것인가? 사실상 제1공단의 이 공원화 사업이 성남시장 당시에 굉장히 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좀 사활을 건 사업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의적으로 관철시키고 거기에 파생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이 업무상 배임의 큰 이득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또 변호사고 말이죠. 법을 잘 알 텐데 검찰과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과 사이에 앞으로 치열한 또 법적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뭐 한민수 대변인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오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문을 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는 그런 사회 현안 정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수사를 해서 수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체포해서 몇 명을 구속해서 일단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봐왔던 검찰의 국민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지금 그것도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현직에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증거와 자료와 수사를 확보해서 했습니다라고 저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이제 이게 제3자 뇌물과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수치가 얼마나 되고 뭐 4천억이 되는 였는데 이것은 법정 다툼을 통해서 아마 유무죄가 갈릴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 시선에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뻔한 거잖아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었고 정진상, 김용이라는 최측근이 있었고 그들과 의형제를 맺은 유동기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그 김만배 등을 유시한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부동산 업자들 일당들과 짜고 미리 성남의들 화천대유 이런 걸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에 미리 개입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 줬다는 게 정황상 다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법정에 싸우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토착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런 시각에서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장 결재권자가 있고 성남시장에 최측근이 연루돼 있고 최측근과 친해서 항상 그 술을 같이 먹고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끼리 먼저 공모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사전에 정보를 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개발 공모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막대한 수익을 줬다고 한다면 그게 4천억이든 200억이든 그 액수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짜고 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저는 검찰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민주당이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민주당 출입 기자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하고 나면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서인지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나중에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번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앵커는 이 대표께서 이제 주목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동안 최고위 할 때도 여러 차례
다른 최고위원들 언론에 좀 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께서 이제 말 그대로 이번 염중한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늦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 예견됐던 사안이긴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 탄압이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